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하락장이 시작이 되니까 언제 집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빠져야 이제 저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일단 저점의 신호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 모든 신호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시장이 돼야 되겠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저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르던 금리가 멈추고 하락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가 시작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금은 심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미분양이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일상화되는 시점, 그러한 시점이 와야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시점, 이 정도 되면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안 됐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떨어져야 관심을 가져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액은 결국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즉 자기 돈 플러스 남의 돈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남의 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호가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금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 전에 5% 기준금리였죠. 5% 기준금리면 대출금리가 8%인 건데 당시에 이랬는데 우리 지금 예상하는 거 연말 되면 대출금리 8% 수준을 예상하고 있죠. 금융위기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 매우 닮아 있죠. 미국이 경기가 악화되자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저금리의 폐해, 자산 가격의 거품이 형성이 되죠. 쉽게 빚내서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빚을 내줄 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를 않고 마구마구 빌려줬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났고 이는 위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영원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을 뒷받침해 주려면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버블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영원히 거품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가격 상승은 한계가 오는데 가격 오를 걸 생각해서 빚 땡겨가지고 자산을 취득한 사람들 원래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부실화되고 여기에 자산 가격 하락이 수반되면서 버블이 터지는 예견된 시간을 맞이했던 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결국 집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부채를 너무나 땡겼을 때 일어난 사태입니다. 그게 터진 거죠. 미국판 영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나마 가계부채 규모 700조 정도 수준이었죠. 크게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그 고초를 겪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2배 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았던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조치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위기 당시 137%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101%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 206%로 그 규모를 훨씬 더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 소득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었던 미국의 부채 상황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의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고 있는데 이 빚의 무게가 엄청나게 커지는 긴축의 시대가 도래를 했죠. 이번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발표를 했죠. 연말 되면 4.5%의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보다 1% 올라간 수준으로 더 큰 폭의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 올리는 상황으로 갈 거고 그 이후에나 돼서 점진적으로 내리는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 고금리 상황은 그렇게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걸로 명확해졌어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지금 견조한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서 지금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의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는데
우리는 심각한 부채 문제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는 사이에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에 없었는데 지금 1,400원을 넘었고 이게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1,400원 누르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은행에서 달러 매도 매수 현황 실시간 보고하라고 이미 정부 압력 넣고 있고 매일 10억 달러씩 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갖고 있던 외환을 털어가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1,400원을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대세의 상황이 됐어요. 지금 금융위기 때 썼던 카드까지 재개를 했죠. 국민연금, 한국은행 환율 비상 때문에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이러한 극약 처방이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견조하다던 미국 시장 또한 고금리 기조의 변화 없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우 지수가 떨어지고 있죠. 심각한 인플레 때문에 자산시장이 비명을 지르건 말건 경제에 가해지는 고통과 상관없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견조한 미국 시장마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거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우리나라만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만 봐도 그렇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 빌리기가 어려워짐을 뜻하는 이러한 상황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또 알 수 있는 거 고금리의 상황이 최소 2년에서 5년은 계속 이어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채 5년짜리 같은 경우 적격담보대출의 기준이 되죠. 이액이 정책적으로 빌려주는 주담대 금리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인플레 때문에 전 세계가 긴축에 들어갔고 이에 발맞추지 못하면 환율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적자는 늘어나고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다 예상했던 거고 미국이 강한 기조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 모르고 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0.25% 인상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리가 단기간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주담대 연말 되면 8%에서 10% 환율이나 채권금리 이런 거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절대적으로 훨씬 더 큰 금액을 빚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제2의 IMF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겪고 있는 상황은 동일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지경이죠. 당시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져가면서 올라간 가격에 집을 사들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이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고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사는 사람 결국 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집값도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죠. 근데 그거 다 빚으로 사들인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사상 최대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빌린 돈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그 집 팔아가지고 이거 갚아낼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돈은 없고 빚 잔뜩 낀 집만 가지고 있는 게 가계의 현실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먼저 터질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가장 먼저 터질 집단 영끌이죠. 초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가로 매입한 집단 그렇지만 벌이는 크게 많이 벌지 못하는 이러한 영끌들이 가장 먼저 터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대출로 여기저기서 빚 끌어 쓴 사람들 여기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유예해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유예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정치권 압박에 지금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은행이 부실 대출의 부담을 떠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융권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의 근간까지 흔드는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연장 유예해준다고 해서 이들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또 집 사면 돈 번다고 해서 여기저기 갭 투자한 사람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얘기하면서 전세값 시중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놨는데 이걸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 길이 없죠. 이들도 곧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전세금을 받쳐주던 사람들도 빌려서 받쳐줬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대출도 연 7%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누가 은행빚 내가지고 전세 들어와 주겠어요? 그러니 세입자만 믿고 갭 투자했던 사람들, 이들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이자 사금으로 빌렸었던 전세금,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전세 보증해줬으니까 이렇게 빌려서라도 높은 전세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나라만 믿기에도 지금 한계에 처해 있으니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건 결국 가게죠. 그들이 처한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가격에 또 수억씩 내렸다는 가격에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얼마나 떨어져야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수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재 잠실이 7억 빠지고 송도는 반토막 났다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강남권의 실거래가가 30% 가까이 급락하고 그러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흘리고 있죠. 거품이 얼마나 꼈는지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거품이고 경기는 60% 정도가 거품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7억이 빠졌다는 잠실의 아파트, 엘스 아파트죠. 27억 최고가를 찍었던 아파트가 19억 5천에 팔렸어요. 약 30%가 빠진 가격이죠. 그렇지만 2017년도 대비해서는 아직도 60%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2017년도에 12억 정도 했었죠. 왜 2017년 얘기하냐 이런 말씀 하실 분도 있는데 2017년 얘기한 이유 그때도 거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의 가격을 보여드렸어요. 17년도 기사죠. 신버블7 더 커지기 전에 잡는다고 정부가 핀셋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던 시점입니다. 과열에 따른 거품이 여기저기 생겨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이때부터 발표되기 시작을 했어요. 박승 전 총재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1936년생이십니다. 인생에 큰 미련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아닌 시점에 정말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였죠. 2017년 촛불 대선 직후에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2017년도 가계부채 1300조 정도였죠. 이거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이 가계부채의 문제, 돈 빌려서 집 사라는 정부의 정책, 경기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이에 대한 대책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일본식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금리를 통해서 빚 내기 쉽게 하고 이를 통해서 집값을 올리는 방법, 이거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경제성장률 범위 안으로 통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그때도 소득과 괴리된 집값의 문제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도 버블의 문제를 제기하던 시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거 2017년에도 우리는 버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법을 우려해도 경기가 혹시라도 꺼질까봐 핀셋 규제하고 과감하게 부채를 조정하지 못한 것, 이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죠. 또 이 틈을 틈타 한몫 잡아보려는 부동산 투기 세력, 또 언론의 펌프질, 이런 거 단돌이 하지 못해서 시장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영끌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버블은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품이 제거되려면 지금 말하는 가격 수준에서 70% 가까이는 떨어져야 되겠죠. 70% 정도면 2015년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계없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1년 동안 연구했던 연구 결과 그동안 부동산 시장 교묘하게 각종 부동산 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거품을 키워온 시장이었다고, 이게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거품을 만들어내기
벌어지기 위한 각종 사기판이 벌어진 게 부동산 시장이었고, 이 비정상적인 시장을 계속 유지해서 환상을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여기서도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말한 2015년의 가격 수준, 아까 엘스 아파트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해보면 2015년의 가격 10억이 안 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시점에 그때의 가격 1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27억 한다는 아파트 7억이 떨어져서 이제 20억이라는 그 아파트 아직도 거품이 제거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떨어지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언제쯤 어떤 가격 수준에서 집을 사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가격을 잊지 마시고 시장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